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유연입니다. 네,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 계속 네. 이어지고 있죠. 내년 대선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금부터 이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빠숑이라는 닉네임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 넘버원 입지 전문가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의 김학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분을 여기서 뵙네요. 네, 아니 아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또 언급을 했거든요. 대치동 일타 강사 이런 게 있죠. 아, 아니, 일타 라인업을 세운다면 이분을 빼놓으면 야, 이거 라인업 제대로 짠 거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일타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일타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알려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전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아, 저희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부동산에 일타가 있다면 이분을 빼놓으면 야, 이거 라인업 제대로 짠 거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8월 말에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좀 저렴한 입지, 저렴한 상품들까지 다 오르고 있다. 역대 정부 중에서 네. 가장 심하게 부동산 규제를 했던 정부가 어디였을까요? 가장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폈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는 언제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요. 8월 말에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인 것은 뭐냐면은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보통 시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률은 줄거든요. 왜냐면 상승률이 줄어도 절대 금액이 크니까. 네. 근데 이게 절대 금액이 큰 상태에서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1억에 10%하고 10억에 10%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1억 시대에서 지금 5억, 5억에서 10억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은 상승률로 올라가도 굉장히 큰 금액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제가 20년 동안 이 연구원 리서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절대 액으로도 그렇고 상승률로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열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국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올랐다 하더라도 오르는 입지나 오르는 상품들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여기가 왜 올라? 수요도 없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올라요. 2021년도 들어서는 물론 비싸고 좋은 것들은 거의 안 오르고 있고 네, 네. 좀 저렴한 입지, 저렴한 상품들까지 다 오르고 있다. 그런 온기가 다 퍼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빌라랑 주택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빌라가 정말 좋은 상품이고 평소 때 인기가 많아서 올라가는 것들이면 인정을 하고 그냥 네. 넘어가면 되는데 평소 때는 찾지 않던 상품이거든요. 네, 네. 그럼 빌라가 왜 오를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아파트로 살 수가 있는 상품들이 없어요. 매물이 없거나 너무 비싸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던 분들이 전세가 없어서 경기도 인천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일단 경기도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찾는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거기도 매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경기에 있는 다세대 빌라를 사는 거예요. 차 선택도 아니고 차차차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수영장 물 빠지고 나면 누가 빤스 안 입었는지 안다고. 그 나중에 이렇게 유동성 이렇게 올라왔을 때야 다 그런 것처럼 수영 잘하는 척 하지만 나중에 그 물 빠졌을 빠지면은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빤스란 용어는 안 걸립니까, 심의에? 아, 이거 유튜브예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 전세 시장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매물 품귀 현상과 함께 전세가도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무주택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는데 대부분 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졌던 것들입니다. 이게 시세가 안 올라갔으면은 무주택이든 주택이든 별 관심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테크 목적으로 보통 부동산이 접근했던 게 이전 시장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재테크나 투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 집 마련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가장 응축이 되어 있는 게 전세잖아요. 네.
다음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뭐 이런 선택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선택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은 집값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선택의 대안이 이미 없어졌고 그럼 다음에 다른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도 많이 올랐어요. 전세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순환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현재 있는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계약갱신청구를 한 번 썼다. 그러면 무조건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급 입지, 하급 상품 막 밀려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은 계속해서 이게 양쪽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랑 전세가 이렇게 급등하게 양쪽 다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매물이 없는 것들이고요. 양쪽 다 없다. 예,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였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갑자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물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의 전세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때부터 실거주 요건 강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2019년도, 2020년도는 물량이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들이. 그 물량들이 전세 시장에 나와 주면은 전세 살던 분들도 혹시 뭐 전세로 이자로 갈 수도 있고 그걸 매매로 살 수도 있는데 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 신규 입주 물량에도 다 실거주 입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 정부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안정이 됐을 것 같아요. 물량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9년도부터.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의도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네. 우연의 결과로 나온 것들인데 시장은 자꾸 방향과 방법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찾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출 규제도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를 해서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찰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골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나왔으면은 돈이 없는 분들이든 있는 분들이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매도자들이 금액을 안 내립니다. 결국은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이걸 현찰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럼 이게 실거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신고가가 갱신되는 이유가 결국은 현찰 돈 많은 사람들 이분들은 솔직히 단기적인 거 안 보거든요. 현찰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면 매물을 사버려요. 대선 시즌마다 집값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대 정권별로 집값 상승률이 달랐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 여당이 조금 진보 정당이잖아요. 네네. 이전 정당,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보수 정당이어가지고 네. 보통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부동산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부동산을 억제하고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역대 정부 중에서 네. 가장 심하게 부동산 규제를 했던 정부가 어디였을까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지금? 네. 여긴 한 2등 정도 되는 것 같은 거. 아, 2등? 그러면 2등은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아, 토지 공개념이라는 계획이 처음 나왔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무기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한 거예요. 집값이 많이 교과서에서 올라가다 배운 것 보니까. 같아요. 예.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막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했는데도 안 잡히니까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을 짓겠어라고 발표를 했던 것들이죠. 아, 200만 원. 네. 지금도 200만 원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지웠고요. 네. 임기 내에. 아무튼 네네네.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심한 규제를 했고요. 놀랍게도 네네. 가장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폈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였을까요? 박근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화해줬던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네네. 임대사업자 제도도 그때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해도 세금도 안 냈어요. 양도세 수 없고 막 그런 좀 환상적인 투자자들의 시기였었죠. 왜냐면 IMF 직후여갖고 부동산 경기가 좀 나빴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시게 되면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보게 되면은 초반에 오르다가 말년에 조금 완화가 됐었고 그 바턴을 이어받았던 것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네.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았던 대통령 중에 하나였어요.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책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네. 200만 호가 입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고 정상적인 시장 놀이로 돌아가던 네. 강남도 시세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IMF가 온 다음에 급락을 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초반에 하락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좀 낮았다가 어떻게 보면 완화 정책을 피면서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막 불이 붙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2003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2005년도, 96년도가 거의 피크였습니다.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굉장히 심한 대책들 나왔었고 규제를 했는데 못 잡았죠.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도 입주를 시켰고 정책도 규제를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방영이 돼갖고 이명박 정부 때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 입주 물량, 규제 정책 그리고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을 했죠. 하락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봤죠. 네. 하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네. 빚내서 집을 사라.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네.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음은 내릴 차례가 아니냐. 내년 대선이 부동산 시장을 꺼트려줄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지켜보고. 지켜보자. 내년 3월입니다. 뭐 양도세를 풀어주니 어쩌니 하는 말도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까지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선 주자들 부동산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공급이 충분하다. 공급을 안 했어요.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결국은 시세가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사후적으로 이제 검증해서 알아내는 것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대책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미 늦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에는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요. 그냥 냅뒀으면 내려갔을 텐데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이런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공급을 시킬 수 있을까에 고민 올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숫자가 달라요. 네. 나오는 게 2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제 생각에는 200만 원 발표한 것들은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이 시장을 연구한 사람이고 트래킹을 하고 분석을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200만 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애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을 공급한다라고 했을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거든요. 초기에 했던 토지 보상금하고 나중에 했던 토지 보상금이 천지 차이입니다. 심지어는 막 10배, 5배가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초반에 분양받으셨던 분들하고 나중에 분양받던 분들하고 이게 또 괴리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게 또 안티가 돼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가 성공한 이유는 그때는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했던 시기였었고 서울에 가까웠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더 멀어요. 일자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부터는 서울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라고 하면 광역 교통망을 연결해주고 아니면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전혀 검토도 안 한 상태거든요. 점점점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또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니즈가 많아지는데 반영하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경제적인 부분들인데 비용이 없어요.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신도시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또 신도시를 만들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광역철도망이 A, B, C가 있잖아요. GTX. A만 가고 있고 C랑 B는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예요. 같이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년에 사상 최대로 GTX 예산 물량을 받았어요. 6천억입니다. 6천억이면요. 그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GTX 한 노선당 3조에서 4조가 들어요. A, B, C를 언제 질 거냐고요.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C를 막 뿌려놓고 다음 정부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공급을 안 했어요. 짓는데 3년 걸리니까 일단. 그렇죠. 30개월이 넘게 걸리고요. 보상을 1년 안에 끝낸다는 거 약간 몰수하면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 끝난 구역이 한 구역도 없어요. 아, 남양주 왕숙은 시작도 안 했고요. 고양 창릉시도 시작 안 했어요. 예. 세금 정책 공약은 네. 어때요 그러면? 공급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숫자만 차이가 있고 공급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디테일 다른 부분들이 세금입니다. 그게 세금이죠. 아하. 예, 여당에서는 세금을 왜냐 지금 워낙 복지 자금으로 많이 썼잖아요. 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좀 집이 없거나 경제력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받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죠. 좀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걷는 쪽으로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여당이 비판받는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완화해주는 쪽으로 아마 디테일한 세금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양도세 완화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요. 아. 예, 그리고 보유세 완화도 들어갔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여당 쪽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걷느냐, 어느 정도 선까지 걷어야지 내 지지율이나 이 투표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투표를 받을 수 있는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거둘 것인가 그런 쪽으로 증세를 할 것 같고요. 야당 쪽은 지금 여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세금 정책을 완화해 줌으로써 우리 쪽으로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층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공략하겠죠. 그래서 아마 완화 정책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기 대선 주자별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는 언제 집을 사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참 답답한 문제고 답이 없고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저 욕을 먹을 거 뻔히 알아요. 예,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락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분명히 조정될 것들이 예상되면 그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죠. 저도 전문가로서 그런 입지들이 솔직히 보이기도 해요. 그런 지역들은 기다렸다 그때 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당장 내년까지 서울이라는 시장, 서울의 이 인근에 있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하락할 요인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다려봤자 가격만 더 올라가는데 그거 기다렸다 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돈은 있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돈이 없는 분들은 다른 또 솔루션 드릴 거고요. 일단은 살지 말지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가장 비싼 거를요 영끌에서 사세요. 예. 예, 영끌에서 사시는 게 가장 비싼 걸요? 예. 왜냐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정도라고 하면은 제일 비싼 게 사는 게 맞고요. 강남 되시면 강남 들어가시면 되고요. 서초구 되시면 서초구 들어가시면 되고 용산 되시면 용산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지역에 대한 수요는 저는 이제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하지가 않거든요. 정부가 팁을 줬어요. 네. 어떻게 팁을 줬냐면요. 여기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아. 라고 알려줬어요. 구체적으로 과외를 시켜줬습니다. 네. 여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더 들어오면 안 돼.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했어요. 네. 예, 거기는 수요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안심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최근에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네. 그건 제외. 왜냐면 왜냐면 이거는 밀려 올라서 들어온 거라서. 네. 그러니까 2017년도 8월 3일자부터 지정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지정한 것들은 다 괜찮아요. 네. 예. 최근 거는 예, 그리고 2018년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2020년도부터 지정한 것들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 아하. 지금 투기 가열지구라도. 근데 지금 원래 규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빠질 가능성이 뭐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살짝 조정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 빠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또 규제가 하나 더 나왔어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는데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허가를 받으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사고 파는데 허가를 받아라. 이건 통제 사회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면 전세 끼고 사는 거 안 돼요. 네. 무조건 실거주해야 돼요. 그 입지가 지금 어디냐면은 청담동, 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에요. 예, 그 입지들은 그냥 불패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하는 지역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외 지역들은 경쟁 물건들이 생기게 되면 빠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서울의 테두리 지역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3기 신도시 생겨서 좋아할 사람들은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것들인데 기존에 1기, 2기 사시는 분들은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져요. 3기는 새 거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GTX까지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도 거기에 질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 않는 핵심 입지들 있잖아요. 정말 한가운데 이제 코어. 아, 예, 그런 흔들리지 데들 않는 빼고는 한 번씩은 보수로 볼 필요한 타이밍도 온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하. 아까 돈이 지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에 따른 대책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9.9%는 돈이 없어요. 네. 예, 0.1%. 우리 심사위원장님 같은 분들만, 아이 저를 자꾸 네. 들어야. 맞아, 아니, 저는 왜냐면, 돈이 아니, 없어요. 저도 사고 원래 싶어요. 자, 제가 아까 저는 어떡해요? 99.9%를 위한 방송을 만들고 싶은 네.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없거든요. 팁으로 드린 게 뭐냐면요. 네. 서울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서울을 포기해라. 예, 서울 왜냐하면 포기하면은 그 집값 오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도시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서울이 아니어도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좋아지는 입지들은요. 서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분당으로 확인했거든요.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과천. 경기도요? 네, 과천입니다. 과천? 역시. 과천이 얼마큼 비싸냐면요. 강남구 다음이에요. 서초구랑 동급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과천에 예전에 들어갔던 83년도, 2년도에 주공 아파트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서초구급으로 지금 집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돈 10원도 안 들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지금 인천, 경기도라 하더라도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99.9%한테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만 포기하면은 가격이 싸요. 심지어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허그의 분양가 통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 60%의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잡아야죠.
근데 분양 다 끝났는데요? 그럼 피 주고 사야죠. 피 줘도 싸요. 그러면은 이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들보다 빨리 올라가거든요. 서울에 구축 안 올라갈 동안에 이게 더 빨리 올라가면은 이거 올라갔을 때 팔고 서울 구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 안 가더라도. 예,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3개 지역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충분히 저는 서울의 코어 지역으로도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반드시 좀 시행되어야 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을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될 수 있는 매물하고 전세, 월세 매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일단은 전세, 월세 매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임대차 입법 폐지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그럼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만 배제해줘도 물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되고요. 시장이 가격이 빠집니다.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강남구의 시세가 빠졌었어요. 그 이유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양도세 완화를 해줬었거든요. 아하. 물건을 막 던져요. 네. 천하의 강남도 빠져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 아마 좀 이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양도세 부분 때문에 못 팔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다 던질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 많아지고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1년 안에 분명히 저는 시장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이 가운데 뭘 사면 좋은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연구원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주거 실태 조사라고. 사람들이 다음 이사 갈 때 어떤 주택을 선택할 것인지 70% 이상이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다음에 90%가 아파트로 가세요. 그다음에 지금 다세대 빌라 단독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한 30~40%가 아파트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수요가 있을 때는 수요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공급이 한정이 돼 있다면은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한 것들이잖아요. 아파트 수요가 지금도 많지만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실 거면 아파트 가시면 되고요. 나는 아파트 싫어. 개인적인 취향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난 단독주택이 좋다. 그럼 가셔야죠. 근데 대신 단독주택을 가시더라도 나중에 매도하실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팔 때 적어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지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당장 집으로 살 때는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것들은요, 땅으로 팔 때는 분명히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입지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들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단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세대 빌라는 재개발용 다세대 빌라가 아닌 이상은 투자하는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라. 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별화되면서 조정장이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조정장이 올 경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주거 실태 조사에 보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몇 년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보통 아파트 자가로 사시는 분들은 11년을 넘게 살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사서 11년 후에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샀는데 집값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상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11년 후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다뤘는데 이거 하나만 건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은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보시라는 말이고요. 입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주거 실태조사 보면은 11년 후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을 보지 마시고요. 11년 후에 좋아질 입지들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정보 주셔서 네. 저희도 즐겁게 얘기 나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서론을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